예,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좀 시황이 올해 들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 좋죠. 네. 저도 그 감정 정도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주식을 좀 오래 해보니까 그건 있어요. 이 주식의 정점은 못 맞춰요. 이 사람의 광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도 한도 없이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비싸서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못 맞히는 편이고, 근데 이 너무 많이 하락해 있을 때는 좀 광기보다는 합리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자산들, 조금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지금 정도면 샀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면 저점은 형성되고, 그래서 약세장이 어느 정도 싸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개별 기업 투자하는 본질 가치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세장의 끝 무렵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은 사도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고 나서 덧붙이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완전 저점은 아니었어요. 항상 제가 현금을 다 쓰고 와 이제 진짜 바닥 아니면 나도 큰일 난다 라고 할 때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한 10%더 빠지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아직도 현금을 20%나 가지고 있어요. 다 쓰지 않았어요. 그의 얘기는 지금 샀을 때 한 6개월 후, 1년 후에 보면은 잃을 정도는 아니나 오늘이 저점이냐 또는 코스피 2500이 무조건 지켜질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웅달책방 채널뿐만 아니라 다음에 저를 언젠가 만나게 되었을 때 김현준이가 뭔가 되게 다급해 보이고 공포에 질려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가 저점일 겁니다. 그때 현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현금 다 쓰고 나면 올라가기만을 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더 불안해지고 보통은 그것보다 저희보다 훨씬 더 현명한 자금들이 뒤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그 20%를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러면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 저희의 수익률 순위는 막 떨어질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수익률 순위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덜 깨졌기 때문에. 근데 덜 깨졌다는 건 오를 때 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도 오르는 게 낫습니다. 네, 저도. 수익률이 꼴찌인지언정 플러스인 게 낫지 수익률 1등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막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막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환율 막 이런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매크로 같은 것들은 예전에 제가 김현준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그 의사결정에 반영은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도 좀 유효하신가요?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언제 끝날지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마치 방정식인데 항이 3개인데 인수가 2개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풀 수 없는 방정식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풀지 않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더 쏟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수능 문제를 풀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 문제가 오류야. 근데 안 풀려. 근데 그게 1번 문제야. 그럼 거기에만 시간 쏟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모를 수 있으니까 넘기고 나머지의 시간을 착 쏟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저희는 거시경제를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 다만 이렇게는 해석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문제가 될 거는 모르는 이슈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만약에 올라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모르는데 어차피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치면 그러면 곡물가가 떨어지면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괜찮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더 악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지만 운 좋게 반전된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도 투자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잃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면 오르는, 저희는 그런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조금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했을 때 합리적으로 냉철함을 발휘해서 싸다고 네. 판단이 되면은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사고 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저희는 사고 있는 편이고 하지만 오르면 조금밖에 못 샀는데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정도만 먹지 뭐 이거고 더 떨어지면 그래 조금 더 사지 뭐 이런 정도 하는 그 포트폴리오 대응의 관점에서도 좀 서로 마음이 편한 그런 쪽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20%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진짜 환율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미디어에서 하루에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또 지금 불확실성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네. 20%의 버퍼는 남겨놨다. 그렇죠. 지금이 진짜 불확실하기는 한 건가요? 그 과거랑 좀 비교했을 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만약에 엄청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다면 현금을 다 소진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뭔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시기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기 순환이다. 경기 순환은 항상 있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이른바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갑자기 퍼질 것 같은 거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니 시진핑 주석이랑 싸운다는 거 이런 건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지수가 지금 뭐 한 2,400대라고 하면 네.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20%를 다 늘 것이다 막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세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응의 차원에서 20%를 남겨놓는 거지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 저희가 현금 100이겠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모르는 영역이니까 저희는 평시에 20%를 갖고 있어요, 항상. 아주 안 좋으면 40%를 갖고 있고 네. 정말 좋으면 0인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죄송스럽지만 이 주식시장의 구력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0% 정도 떨어진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려면요. 코로나 때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주식을 그때 안 하셨더라도 금방 찾아보면 2년 전이니까 나오죠. 그때 아마 주식시장이 2,800부터 1,40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 전에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00부터 800까지 떨어졌어요. 2,200인가부터.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 떨어진 것은 한 3년에 한 번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점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작년 고점 뭐 3,300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30%지. 그게 사실은 2,000부터 3,300까지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는데 고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뭐 아주 큰 위기 상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아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투자를 하셔서 네. 963%의 수익률을 거두신 거잖아요. 네. 그때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하고 직후가요. 2008년이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는 다 회복한 이후예요. 네, 2009년 중순부터 제가 그 6월 달 레코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09년 2월인가가 저점이었고요. 6월에는 거의 코스피가 20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 회복한 다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10배 수익률이 나는 동안 10배 넘게 나는 동안 코스피는 크게 보면 50% 올랐어요.
작게 보면 하나도 안 오른 거. 이때 책에 보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추억이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위기는 맷집과 생각을 키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때의 교훈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번 용기의 말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언제든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갑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그게 정말 공포를 이긴 다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몰빵해야지, 빚내서 투자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다 욕보이고 난 뒤에야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때이고, 그 다음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야지 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라고 할 것도 없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서 저는 평안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처음 보기 때문에, 하락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의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 금융위기, 약세장 이런 게 한번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게 돼요. 항상 주식시장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번의 주도주였던 거는 위기 이후에 다음 주도주가 되진 않았어요. 뭐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역사, 통계, 평균 회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06년, 7년, 8년까지 고점을 만들었던 거는 조선, 철강, 화학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2009년부터 10년, 11년까지 올라갔던 것은 말하자면 차화정이었어요. 차화정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 고점을 만든 것은 말하자면 화장품, 게임, 바이오와 같은 중소형주, 중국인 소비주 그런 거였어요. 그게 깨진 다음에 2017년, 18년에 주도주를 만들었던 것은 삼성전자였어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오고 나서 다시 코로나 때 주가 올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테크들,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전번의 주도주였던 거는 다음번의 주도주일 가능성은 낮은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짧게 하신 분들은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밖에 못 봤기 때문에 고점 대비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거 사야 돼. 이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 계속 오르기만 했어는 그 전 상승장의 얘기인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전에 순환까지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인터넷 플랫폼은 아닐 것이다 는 생각을 해요. 속어법으로 아닐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것보단 다른 곳에서 되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말하자면 업종이 한 20개로 우리나라는 나누는데 꼭 20개 중에 인터넷 플랫폼만 하나 쥐고 있으면 20분의 19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20분의 19에서 주도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게 더 나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인터넷 플랫폼 이쪽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그렇죠.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봤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도주가 아니면 네. 반등이 약간 세지가 않다고 하면 네. 힘들어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랑 왜 저는 인생을 같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장 주식의 장점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오른 만큼 떨어진 거지. 얘네가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저평가냐. 그렇다면 저희도 살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브랜드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이라서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고 플랫폼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너무 싸다 라면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질 가치 대비 너무 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죠. 하락률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조선 섹터가 부자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 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 현대중공업 안 사본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게 거의 20배 올랐거든요. 한 5, 6년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3년 지났어요. 그때 시가총액을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 고점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너즈 워 때 시가총액을 지금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회복하지 않는다, 회복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건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잘 분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오른다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게 카카오 네이버가 빠졌다 해도 퍼가 40인가 뭐 이 정도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구글을 보니까 20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진짜 이게 많이 빠졌지만 과연 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를 사러 갔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두부 한 모가 100만 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두부를 사람들이 다 살 거예요. 왜냐면 110만 원, 120만 원 될 것 같거든. 그게 튤립 투기와 같은 일이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1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근데 두부가 싸냐? 한우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두부를 안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본능적으로 두부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는 이 건강과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라는 이제 가치 분석이 끝난 거죠, 머릿속으로. 근데 한우보다 그렇게 같은 가격이면 나 한우로 먹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됐다가 10만 원 되면 너무 싸. 무조건 다시 100만 원 돼야 돼. 두부가 10만 원인데 무조건 100만 원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번 주도주를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은데 말씀 잘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 그러면은 그거는 답변 가능하실까요? 싸 보이는 거. 싸 보이는 거. 싸 보이는 거는 이 PER, PBR에서 싸 보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익이 늘어날 걸 기준으로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재료 많이 쓰는 회사들 아니면 이 운반비가 많이 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인플레이션은 경기 순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언젠간 인플레이션은 끝나요. 끝나고 나면 다시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해서 떨어지는 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서 힘든데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빠지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겠죠. 반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서 주가가 떨어진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은 이 일반적인 PER,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막 큰 적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을 거야 아마. 이 적자가 몇 년만 지속되면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역사 속에서 보면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그런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품 많이 팔려. 근데 원자력 가격이 오르고 운반비가 오르면 힘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게 떨어지면 되게 좋았다. 그걸 조금 뭐 어려운 말로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식들 중에 일부는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반대로 그런 쪽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번 회사 원재료 값이 막 올랐더니 그 원재료가 제품인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곡물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철강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회사 지금 돈 너무 많이 벌었어.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운임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돈을 뭐 벌어서 주체를 못해.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다시 돈을 좀 덜 버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과 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이 떨어진 이 IT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 본질 가치 대비 싼 회사들도 일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와 이거는 무조건 I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 놓나 주가를? 근데 이 회사는 그 정도로 고평가돼 있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것 같은데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으로 좀 뭐 말하자면 바벨 전략 같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회사들도 투자하는 한편 좀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코로나가 끝나도
꾸준한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뭔가 가속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